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우승과 아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맨체스터 시티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롯 감독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원톱 자리에 뛸 수 있는 공격수들 누네즈와 조타를 벤치에 앉혀놓고 커티스 존스를 추가하면서 4-2-4 형태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소보슬라이와 존스는 최전방 미드필더가 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압박을 가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박스에 침투하기도 했죠. 맨시티의 빌드업 장면을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리코와 니코가 센터백 바로 앞에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리버풀은 4-2-4 형태로 수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맨시티 선수들의 패스 속도가 느려지거나 패스가 조금 튀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운데 있는 소보슬라이나 커티스 존스가 압박의 출발을 알립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저 사이 간격으로 공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포든이 그런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되는데 그럴 때는 센터백 반다이크가 가끔씩 앞으로 튀어나와주면서 그런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버풀은 전방 압박을 하게 되면 주로 맨체스터 시티의 오른쪽으로 몰아넣고 압박을 했습니다. 왜냐? 맨시티의 오른쪽에는 후사노프와 리코로이스, 어린 선수들이 출전했기 때문이죠. 살라가 그바르디올 쪽 패스기를 막으면서 아케의 패스 방향을 강제합니다. 그러면서 디아스가 뒤쪽 패스기를 자르면서 측면 쪽으로 몰아세우고요. 소보슬라이는 공을 받아줄 수 있는 리코로이스를 압박. 메갈리스터 역시 같이 쪼아주면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4-2-4 라인은 맨 앞에 4명이 상대방에게 쉽게 패스기를 주게 되면 가운데 미드필더는 2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자꾸 이런 포켓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더브라이너가 공을 받는다면 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이럴 때 반다이크의 수비 지능이 빛났던 것 같습니다. 더브라이너가 공을 받으려고 내려가자 그 타이밍에 맞춰 자신의 자리를 비우더라도 더브라이너에게 바짝 붙어줍니다. 그리고 반다이크가 바짝 붙었기 때문에 더브라이너는 앞으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 타이밍에 다른 선수 2명이 함께 압박을 가면서 세 방향을 막아버리고요. 더브라이너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백패스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4-2-4를 많이 해봤던 것도 아닌데 반다이크가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해준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오늘 리버풀은 자신의 홈도 아니고 앞으로 치러야 할 경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굳이 소유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주도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마인드로 경기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에는 전 세계 최강의 공격수 중 하나 모하메드 살라가 있었고 살라를 이용해서 역습하면서 맨시티의 약점인 전환 속도를 파고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겠죠. 그리고 4-2-4 수비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더더욱 스프린트를 줄이고 4-2-4 블럭 수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리버풀이 선제골을 넣는 겁니다. 그럼 홈 경기를 하는 맨시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리버풀이 역습 갈 때 더 위력적인 역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리버풀은 선제골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듭니다. 먼저 리버풀이 들고 나왔던 4-2-4 베이스의 압박 전술로 리코로이스를 압박해서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세트피스는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코너킥 준비 자세 때 소보슬라이, 로버트슨이 니어포스트 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소보슬라이는 더 많이 나오고 로버트슨은 바로 앞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코너킥이 올라올 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짧게 나온 로버트슨이 스크린을 하면서 소보슬라이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요. 반다이크도 안쪽으로 선수를 밀고 들어가고 코나테, 디아스 역시 벽을 치는 형태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단순 그림으로 바꿔보면 리버풀이 원했던 형태는 이런 형태일 겁니다. 리버풀 선수들이 맨시티 선수들을 안쪽에다 가둬놓고 살라를 완전히 프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온 코너킥을 자유롭게 있던 소보슬라이가 살라 쪽으로 돌려주면서 살라가 바로 슈팅, 그리고 이게 득점이 됩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이 세트피스로 득점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골이고요. 가장 많이 준비가 된 골이고요. 모든 선수에게 역할이 잘 분배되어 있었고요. 역할을 부여받은 선수들이 모두 다 제 몫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 앞서가면서 리버풀은 강한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아도 됐죠. 내려앉아서 수비하고 역습을 노리면 됩니다. 또 맨시티는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올려놓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리버풀은 충분히 카운터를 칠 능력이 있습니다. 킥력이 좋은 아놀드, 공간을 잘 찾아 뛰어가는 살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맨시티의 수비 복귀 속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살라가 공을 잡은 순간에 맨시티의 포백 앞을 보호해줄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라는 편하게 소보슬라에게 공을 내줄 수 있었고요. 그나마 수비로 내려온 선수는 니코 곤잘레스 한 명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수비 복귀 속도가 늦습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가 실점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리고 이 공을 받은 소보슬라이가
깔끔하게 왼발로 득점. 경기는 2대0이 되고요. 리버풀은 게임 운영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무리한 전방 압박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다려서 수비하고 또 맨시티가 무리하는 틈을 타서 살라를 필두로 한 역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대0이 된 상황부터는 운영이 더더욱 단순하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맨시티는 리버풀의 수비진을 어떻게 공략하려고 했을까요? 홀란드가 선발 출전하지 못한 경기는 가운데 쪽 크로스 플레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주로 컷백, 그러니까 낮은 크로스 위주로 게임을 풀어가려고 했는데요. 도쿠나 사비뉴가 사이드에서 돌파로 리버풀의 측면 수비를 벗겨내더라도 리버풀의 최종 수비는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박스 안에서 수비 위치를 잡는 게 되게 좋아서 컷백들을 다 막아냈고요. 맨시티는 리버풀의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리버풀이 한 발 더 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쿠가 사이드 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도쿠가 다시 뒤로 빠져나갈 루트를 같이 막아주면서 도쿠에게 드리블 방향을 한쪽으로 강제합니다. 도쿠는 그 유도된 방향으로 드리블을 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안쪽 컷백을 넣어보지만 박스 안에는 맨시티 선수들이 없고 게다가 반다이크, 코나테라는 추가 관문까지 있습니다. 결국 맨시티는 후반에도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경기는 2대0 리버풀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시티가 홀란드도 없다 보니까 마르무시 혼자서는 좀 버거운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측면 쪽 윙어의 돌파를 메인 전술로 가져왔을 때는 반대 전환이 중요합니다. 로드리 같은 선수가 좌우로 계속 큰 반대 전환을 때려주면서 상대 수비진의 밸런스를 깨트렸어야 했는데 니코 곤잘레스는 짧은 패스는 하지만 큰 반대 전환은 거의 없었고요. 로드리가 더더욱 생각나는 게임 플랜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은 여우처럼 운영을 정말 잘합니다. 압박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체력 안배도 잘하고 또 효율적인 역습으로 득점까지 만들고 또 이렇게 실리적인 운영을 한 경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힘을 비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리버풀 슬롯 감독의 운영 능력, 매니징 능력 이런 것들이 빛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리버풀은 리그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